정치 파발마 두 분 막 도착했습니다. 먼저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기다리 미스터 송은 입니다. 송국권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시사계 플래시 더 도밍고 코라슬러 김원국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사도민고 김홍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장마가 이제 잠시 소강 상태 끝나가는 것 같은데 또 더위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여야가 수해복구 방식 두고 추경으로 수해복구하자 아니다. 예산으로 충분하다 논쟁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지 해법이 뭐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여러분들의 고견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요.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수해복구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13개 지자체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했어요. 근데 재원 마련 놓고는 여야가 서로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번 재난 사태가 최소한도 3조에서 4조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각 부처에 있는 내용도 그런 비용도 있지만 그건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번 계기에 이 같은 집중호우 이상 현상에 대해서 특별한 방제 대책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비용도 써야 되고 민생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분들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또 이런 재난 복구도 하자라는 것이 민주당 추경 요구의 주요한 지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확정된 예산부터 쓰고 모자르면 예비비 투입하겠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추경을 안 하는 이유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3조, 4조 정도가 재난복구에 필요한데 민주당이 하자는 게 35조거든요. 35조인데 여기는 수해복구 플러스 민생경제 회복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돈 있으면 민생경제 회복하는데 수해복구도 하면서 같이 하면 좋지만 재정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우선 당장은 이 재난을 복구하는데 집중을 하자. 그리고 또 추경을 하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현재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쓰자는 거죠.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재난 대응 예산이 행안부, 농림부 이런 데 있는데 그걸 일단 쓰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면은 정부 예비비가 또 있어요. 재난 대비 목적용 예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한 2조 8천억 원 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추경을 하면은 정부 재정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에서 우선 주머니 안에 있는 걸로 쏘고 모자라면은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거죠. 네. 일단은 주머니 돈으로 충분해 보인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정부는 그것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같은 입장입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 정말 어렵습니다. 저 신촌이라든가 곳곳에 가보면요. 지금 문 닫은 공실들이 엄청납니다. 경제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더군다나 장마가 이런 집중 폭우까지 겹치면서 재해가 이상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이럴 때 경제 심의도 살리고 어려운 지금 하반기 되면 문 닫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빠르게 우리 경제 살리자는 거니까 추경 적극적으로 고려할 그러니까 만한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수해 피해 복구뿐만이 아니고 민생도 살려야 된다 이런 거에서 그렇죠.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생 경제 다 살리면서 하자는 거죠. 자, 그건 이제 앞으로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까지 전 정부 탓, 문재인 정부 탓, 남 탓으로 돌린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4대강 개발하고 지나친 개발 위주로 가면서 이상 기후 현상에 따른 환경 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환경부 쪽으로 일원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됐다. 국토부 환경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까지 봐야 된다는 게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 사태를 보더라도 환경부에서 적절한 시점에 경보 울리고 제대로 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부터 외국 나가 있으니 공무원들이 제때 움직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 정부 탓만 하지 말고 현 정부가 위기 정부 대응 시스템 늘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지금 화만 내고 다 문책한다는데 일단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야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큰 사고가 됐는데 일단 책임자의 책임을 통감하고 그다음에 진상조사, 문책 그리고 또 이런 대책 마련하는 거 절차가 필요한데 다 앞부분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오늘 정책 조정 회의가 열렸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제 아무래도 원내 이제 정책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거.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 뭘 안 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공약들 물관리 일어나도요. 과거 네. 자유한국당이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이뤄놓고 나서 지금 와서는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데 남 탓하기보다 제대로 시스템 만들라 그리고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이 일이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물관리 일어나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그 복잡한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그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그동안 개발 중심을 보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부로 넘겨서 뭐 수질 뭐 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뒀는데 댐 건설 같은 거 하지 않고 그게 그러면 제대로 됐느냐? 제가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당시에 신문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 2018년에 이것을 했을 때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한겨레 신문 반응이 있던데 기형적인 정부 조직 개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형적 한겨레 신문에서 그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홍수 통제소 같은 것은 환경부로 다 이관을 했는데 국토부가 또 하천 주변을 뭐 정비하거나 시설 관리하는 건 또 국토부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일어나된 게 아니죠. 기형적으로 된 겁니다. 거기다가 또 도시 안에 홍수 같은 것은 그 관리는 지자체와 행안부가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20-30년 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걸 그 정부 안에서 바꾸면서 좀 제대로 그 흡수 통합이 안 됐다.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재가 났을 때 문재인 정부 때 좀 서둘러서 일어난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네. 그 앞으로 국토교통부로 그러면 하천 업무는 다시 넘어갈 공산이 커지겠네요.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을 질책을 했지 않습니까? 질책을 한 이유도 결국은 환경부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어쨌든 이 홍수 대책은 환경부로 이관을 했는데 홍수 통제소를 그걸 제대로 못했다 질책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해가지고 수혜에 쓰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있었는데 이 발언에 대한 진화에 나섰더라고요 보니까. 이 입건 카르텔을 깨고 거기에서 나온 돈을 수재에 쓰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내막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세금을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쓰지 말고 쓸 때 쓰자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 입건 카르텔 이야기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건 카르텔 이야기하는 건 여러 분야가 있죠. 최근에는 그 사교육 뭐 킬러 문항 여기 대해서 입건 카르텔 이야기를 했고 특히 지금 여기서 하는 입건 카르텔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때 2조 원이 늘어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그렇게 2조 원씩이나 늘어나서 시민사회단체에 보조를 하는데 그것을 시민사회단체가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가령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쓴다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입건 카르텔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줄여서 지금처럼 수혜가 났을 때 쓸 때 쓰자.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걸 국민의힘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자, 이런 국민의힘 입장, 대통령실 입장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했던 여러 발언들이 지금 맥락이 안 맞으니까 국민의힘이 뒤늦게 사후 변명에 나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사교육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사실 존재합니까? 그동안의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서 꼭 그런 사교육을 받겠다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불법적인 거라든가 이것만 잡아서 정확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엄청난 카르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가장 심각한 것은 법조 카르텔입니다. 정관회유 받아서 있잖아요. 몇천억씩 받고 더군다나 검찰의 특활비 어떻습니까? 몇십억 몇백억을 아무런 영수증 증빙 자료 없이 마구 쓰는 이게 진정한 카르텔인 거죠. 그런 수많은 것들은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이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도리어 지금 써야 될 뭐 여러 기금들은 제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교육이라든가 각 분야에서 나타난 이 지적되는 부분들은 부정한 돈이 있으면 그거 하면 됩니다. 도리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유총연맹에 유튜버들 들어가고 뭐 자문위원회에서 뭐 비용 들어가고 도리어 지금 극우단체에 대한 이 보조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보든 보수든 잘못 집행하고 국민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것들을 제대로 적발하고 감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모든 것이 뭐 과거 정부 탓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앞에 잘못된 얘기 해놓고 나서 뒤에 지금 봉합하기 급급한 정치적 행보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폭우 속에서 골프 친 거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사과 뭐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제 열릴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취재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취재가 좀 됐죠. 예. 일단 기자들에게 터집 잡지 마라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 기자실에 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그 기아 그 차 거기 네. 탈 때는 네. 창문 내리고서 네. 뉴스 화면을 기자들에게 봤는데 막 뭐라고 했죠. 내가 그런 거 가지고 기죽을 사람이냐. 예. 그래. 터집 잡지 마. 오후 돼 가지고 갑자기 사과 기자회견을 예. 자기 입장만 밝히고 나갔다면서요. 그렇죠. 뭐 질문 그 받거나 그렇진 취재된 게 뭐야? 않았는데 1, 2가 열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징계가 갑니까? 어때요? 이게 중징계로 이게 네 단계거든요. 네. 하나는 경고, 하나는 당원권 정지, 하나는 탈당 권유, 하나는 제명인데 네. 이게 수혜로 제명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요? 홍문종 전 의원이 저번에 한 20년 전에 이 수혜 때 골프를 치다가 제명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홍준표 대표도 제명감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일단 골프에 대한 인식이 20년 전과는 많이 다르다. 물론 수혜 때 골프 친 거 잘못한 거는 똑같지만은 그래도 이 골프에 대한 인식이 좀 다르고 그리고 최근에 그 홍준표 시장이 상임 고문직을 해촉을 당했어요. 김기현 대표에 네, 의해서 그랬죠. 네. 그때 서로 충돌하다가 해촉을 당했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명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다.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당원권 정지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당원권 것 같아요. 정지까지 가는 거는 중징계로 봐요, 경징계로 봐요. 당원권 정지가 1개월부터 2년까지인가 있는데 당원권 정지 한 3개월 정도 되는 건 그렇게 과한 징계는 아니죠. 그리고 왜 갑자기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서 사과를 했다고 보십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홍준표 시장은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골프와 관련한 구술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때 미국에 가서 출장 가서 경남도지사 할 때 미국에 출장 가서 평일에 교민들과 골프를 쳐서 노래된 적도 있고 이 대구시장 하면서도 그러니까 대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골프 대회를 열어서 그 대구시에 돈을 협찬을 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확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해찬 대표 3.1절 골프 가지고 강하게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씩 넣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홍국 박사님 뭐 할 얘기 있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뭐 징계를 할 사안인데 제명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홍준표 시장이 보여준 건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카콜라인 줄 알았더니 홍키호테했다. 이번에 완전히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많이 국민들이 이미지가 실추했다. 많이.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게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시장은 이런 재난 재해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국민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 경종의 사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골프가 문제입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여야가 수해 복구 방식 두고 논쟁하고 있는데 이 상황 보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고견 보내주고 계신데 몇 분 소개하고 갑니다. 국민이 저렇게 죽었는데 무슨 말들이 많아요. 신속하게 수해 복구하는 재정 집행은 당연한 것이나 야당이 말하는 규모는 포퓰리즘에 가깝습니다. 모두 국민 세금인데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일은 안 됩니다. 돈이 있다면 대통령이 시민단체에 지원되는 돈을 수해 복구에 쓰라 했겠습니까? 정부 재정은 미리 계획하고 그에 따라 집행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바뀌어도 문제 아닌가요? 네, 찬반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막 들어온 소식인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유명한 데 아닙니까? 대통령 휴양지죠. 다음 달에 열린다면서요? 다음 달 8월 18일로 지금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까? 열릴 알려진 것이다. 거죠. 알려진 거죠. 알려진 거죠. 정식 발표는 근데 이 정도면 뭐 확정된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식 발표는 미국에서 하고 8월 중에 한다는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8월 18일. 예. 금요일 날이네요. 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회담이 아니고 회의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회의. 한중 그러니까는 한미일 정상 회의. 왜 왜 그러냐면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때까지 한중일 정상 회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대로 하고 같은 급의 회의체를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한미일도 정상회담이 아니고 회의로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회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원래 그 5월 달에 히로시마 G7 때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해서 이번에 성사가 돼서 8월 18일 열리게 됐는데 지금까지 한미일 3국이 정상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몇 차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자기구 회의 때
아니 뭐 유엔 총회나 이런 때 따로 만나서 그 새나라 정상이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일정을 잡은 거죠. 캠프 데이비드 가서 전반적인 이 삼국과 관련된 공통 현안을 놓고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래서 이것은 사상 처음인 거죠. 그래서요.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회담을 위한 아젠다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회의를 일단 열어서 예. 그동안 그 한미일 관계가 뭐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상.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과거처럼 이렇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한번 하고 아무래도 안보 협력을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안보 협력을 중점적으로 하고 반도체 같은 뭐 경제 협력 분야도 의논을 하겠지만 이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가 중요한 것이 이것을 정례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정례화하는 그 첫 단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중일 회의처럼 한미일 회의도 정례화될 수가 있는 네. 거죠. 이번 7월달에 리투아니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했었고요. 한 달 간격으로 해외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얘기는 그렇고 김홍 박사님. 근데 중국에서 중국 세관에 수입되는 모든 일본산 수산물 대상으로 방사선 검사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고된 후쿠시마산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결국 후쿠시마를 겨냥한 거죠. 우리는 그냥 일본 방류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정부 입장 아닙니까? 그대로 수용했죠. 그런데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세관이 일본산에 대해서 방사선 검사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일본 NHK 보도입니다. 그래서 통관할 때 냉장 수산물은 2주, 또 냉동 수산물은 한 달 정도가 이제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산물은 거의 수입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는 방류하면 일본과의 이런 여러 가지 이 관계에서 수산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네. 중국 측의 강력한 이 메시지가 있는 방사선 거죠. 검사를 전부 하기 시작하면 통관하는데 한달 상당히 걸릴 더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산물들이 있잖아요. 특히 냉장 같은 신선해야 될 어패류인데. 그렇죠. 하루 이틀 뭐 사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많은 수입 국가라면서요. 워낙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럼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그동안 어떤 이 지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요. 강한 카드를 빼들었는데 사실은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중국이 나서고 있는데 역시 중국이 힘이 센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그것은 뭐 현재까지는. 입장을 확고합니다. 네, 알겠어요. 자, 반면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46개국 대상으로 오염수 설명회를 열면서 전방위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8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에 들어가면 캠프 데이비드 미국에서 여기가 워싱턴에서 한 100km 떨어진 100km 지점이라고 떨어지죠. 기사를 백악관에서 봤는데 100km 떨어지죠. 백악관에서 100km.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 거리 정도 되네요. 그 정도 그죠? 되겠죠. 예.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이 오염수 관련 논의가 있을까요? 후쿠시마? 제가 조금 전에 회담하고 회의를 말씀드렸는데 이 회의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회담은 일회성이고. 아, 그런 그래서 개념이군요. 에이펙 회의, 아셈 회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회의로 불러달라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저는 이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은 가령 지금 뭐 해류에 따라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은 제일 먼저 도착하는 데가 미국 알래스카죠. 그다음에 미국 서부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면은 이게 우리 미국은 걱정 안 한다. 이 안정성을 걱정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민주당이나 일부 국민들이 아예 이해를 믿지를 못하는데 가장 먼저 도달하는 미국 대통령이 그 정도 이야기를 해주면은 좀 안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회담 어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얘기가 꼭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얘기하고 방류 처리하라는 일단 그 입장부터 시작해서 강한 카드를 내면서 오염수 얘기는 나와야 되는데 이유는 서로 다르게 지금 얘기하고 다르네요.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미 사실상 오케이를 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미국의 외교를 졸졸졸 따라가는 일본이 사실상 미국 외교에는 거의 종속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가 사실상 또 일본에 거의 따라가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한미일 종속 체제의 이 외교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한 말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미국에 대해서도
가장 강력한 동맹이지만 또 할 말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좀 꼭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걱정들 좀 불식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해줬으면 합니다. 네, 방송 들으시다가 청취자 이 일은 언제 합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걸 알았으면 작년에 물난리 났을 때 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연일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죠? 김성태 그 전 회장이 그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을 했는데 그 중에서 500만 달러는 북한의 스마트팜 그 비용이고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다. 이런 그 검찰의 조사가 있어요. 수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인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그 평화부지사로서 추진을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것을 다 부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체념을 했다. 다른 정황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크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것을 그 이재명 당시 그 경기지사에게 2번 보고를 했다. 이재명 그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번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척건인 정진상 씨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 그렇다면 정진상 씨 요청이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요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을 요청을 했다라는 게 안 했다고 그랬던 게 이제 진술이 바뀌어가지고 했다 쪽으로 그렇죠.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돈을 그 8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고 했는데 보고를 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죠. 검찰에 수사는 안 하고 정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또 이번에 검찰이 흘린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육필 편지를 보냈어요. 그 저도 편지를 읽어봤는데 10개월째 감옥에 독방에 있으면서 계속 이 검사들의 그런 압박과 강압적인 진술 요구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이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부인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바뀌었다는 진술 자체가 이화영 씨의 부인은 아니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진위 여부는 그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기되고 있는 남편의 진술이 나오게 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간상 죄송합니다. 여기서 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줄 평도 지금 오늘 못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수고들 하셨어요.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송국관 평론가 김홍국 박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